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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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한국사 온라인 강의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예,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웃는 얼굴로 보고요. 오늘 제 세 번째 시간 제2강 삼국의 형성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 건 다 알겠죠? 자, 이들 삼국 외에 우리 가야도 있습니다. 자, 이들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본격적인 수업 교과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가 발전 단계부터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어요. 국가라는 것은 언제 처음 출현하게 되었죠? 구석기였을까요? 신석기였을까요? 청동기였을까요? 정답은 그렇죠. 계급이 형성되고 정치적 지배자가 출현하게 되는 청동기 시대에 이런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왕이 있고 통치 조직이 있고 관료 조직이 있고 지방 행정 조직이 있고 군사 조직이 있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아마 가장 원시적인 형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장 혹은 족장 혹은 군장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국가가 있었을 텐데요. 그거를 우리는 군장국가 혹은 소국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왕이 있을까 없을까? 왕 없습니다. 군장만이 존재할 뿐이죠. 자, 독립적인 부족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국가들이 초기에 고조선, 그 다음에 옥저, 동해 등이 바로 이들 단계의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옥저, 동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배운 거 기억나나? 옥저와 동해에는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족장의 명칭이 뭐라고 했니? 읍군, 삼로라고 했지. 아유, 벌써부터 맞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자, 이러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군장국가 혹은 소국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되면 이들 군장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그런 군장이 왕이 되고 나머지 군장들이 서로 연맹을 하게 되는 연맹왕국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들 연맹왕국 형태가 우리 앞서 배웠던 부여, 초기 고구려, 삼한, 가야 이러한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연맹왕국 혹은 연맹체 국가라고 부르는 국가였죠. 자, 이 단계의 특징은 중앙에 누가 있다? 왕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힘이 강해서 군장들을 제압을 하고 이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통일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다스리지는 못하죠. 자, 이들 왕은 군장과 1대1로 붙으면 이겨요. 그러나 군장들이 연합을 하면 왕을 이길 수도 있죠. 따라서 왕의 자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힘이 센 군장이 이제 왕의 자리로 선출되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 시기에 왕은 출현하지만 왕의 권한은 약했고 따라서 왕의 자리는 세습이 아니라 선출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자, 이들 군장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원래대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왕도 출연하긴 하지만 이 전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족만 다스릴 뿐이고 나머지 이 군장들은 자기 부족을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군장들은 자기 신하들, 관리를 거느리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점차 왕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이제 군장들이 연합을 해도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 군장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까지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처럼 이제 각
각 부족을 다스리던 군장 혹은 족장들은 왕 밑으로 들어가서 신하가 되는 것이죠. 즉 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은 중앙 집권적으로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형태 국가를 우리는 중앙 집권 국가 혹은 고대 국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바로 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첫 번째, 왕의 권한이 강화된다. 왕의 권한이 강화되면 왕의 자리는 예전처럼 선출되었을까? 아니지. 왕은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의 동생이든 혹은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시켰을 거예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주변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영역 국가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연맹 왕국 단계에서는 정확한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력 범위만 존재할 뿐이지. 그런데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정확한 국경선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군장들이 다스린 지역이 하나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신을 믿게 되게 되면 그러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 부족원들이 모두 믿을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고등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것이 바로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질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야 되겠죠. 또한 왕이 있고 족장들이, 군장들, 즉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는 평민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분 제도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질서, 법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율령이 반포가 되죠. 자, 이러한 공통적인 과정을 통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갑니다. 이 과정이 단시간 동안 이루어졌을까? 아니죠. 수백 년, 길게는 300년, 400년, 500년 이 정도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중앙 집권국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초기 3국, 즉 연맹체 국가 단계의 특징을 봅니다. 자, 이 부분 이미 대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5부 또는 6부의 연맹체였다. 연맹체 국가였다라는 거죠. 우리 앞서 공부했는데, 자, 부여와 고구려는 몇 개의 부족이 연맹한 것이다. 맞아. 5부가 연맹한 5부 연맹체였다라고 했지. 신라는 모두 6개의 부족이 있어서 그래서 6부 연맹체였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시기에 왕권은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가뭄이 들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려요. 그래서 족장, 군장들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서 왕을 죽이기까지 했대. 그러면 왕권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하지. 왕권이 약하게 되면 당연히 그 왕의 자리는 군장 중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왕의 자리는 선출된다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각 부의 족장 혹은 군장들은 자기 지역을 원래대로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밑에 관리를 거느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국가, 이게 연맹체 국가였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초기에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단계의 국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을 거쳐서 고대 국가, 즉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해 간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대 국가의 특징, 공통점 첫 번째 왕권 강화. 그 왕권 강화라는 얘기는 왕위가 어떻게 된다? 선출이 아니라 세습된다. 기억.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되면 각 부족의 족장이 다스리던 지역, 각 부겠지. 각 부의 독자성,
독립성은 당연히 약화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각 부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각 부의 독자성은 약화되고 행정적 성격은 강화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족장, 각 부의 족장들은 이제 왕의 밑으로 들어와서 신하가 된다. 그래서 중앙에 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각 부의 족장들의 세력, 크기, 힘의 차이가 존재하잖아. 모든 족장들이 똑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힘이 센 족장도 있을 것이고 힘이 약한 족장도 있는데 똑같은 지위를 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아니지. 따라서 힘이 센 족장들은 더 높은 지위를 주고 힘이 약한 족장들은 더 낮은 지위를 준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왕의 신하, 즉 왕의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서열화돼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관리의 등급 제도가 만들어져. 이거를 관등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관등을 차지하고 있다면 얘네들이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도록 합니다. 관복을 입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공복제 혹은 관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족장들이 중앙의 귀족이 되면서 관등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공복제도도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 공복이라는 얘기는 배고프다는 얘기 아니야. 바로 관리의 복장. 그래서 그 관리의 복장의 위계, 높낮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게 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렇게 국가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법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부족장, 각 국가에 통일적인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를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된다. 불교가 공인된다라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각 족장들, 부족장들이 귀족이 되죠. 그러면 왕이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왕이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귀족들끼리 아마 회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 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회의 명칭이 있거든요. 기억해야 되겠죠?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우리 화백회의라고 하죠. 우리 화백회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신분제도도 만들어지게 되죠.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각 족장들이 왕 밑으로 들어와서 귀족이 될 때 그 세력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위를 받게 되더라. 그러면서 신분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고대 국가의 신분제도는요,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요, 그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가 속한 친족, 혈연 집단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나 백제는 그 고유의 신분제도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명칭이 역사서에는 나와 있지 않죠. 다만 신라만 나와 있습니다. 자, 신라의 신분제도, 우리 골품제 많이 들어보셨죠? 성골, 진골, 얘네들은 왕족이고 이들 외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품신분이 있죠? 얘네들은 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으로 구성된 골품제라고 하는 독특한 지배층 내부의 신분제도가 존재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골품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골품제도의 특징인데요. 신라는 모두 17개의 관등이 있다고 했어. 1관등인 이벌참부터 17관등인 조위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의 등급이 있어요. 1급 공무원부터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마지막으로 9급 공무원까지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의 인기가 높아서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9급 공무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공무원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금 현재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9급 공무원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옛날로 돌아가면 관등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라는 모두 몇 개의 관등이 있었냐면 17개의 관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라는 골품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진골. 예를 들어 왕족이죠. 이 진골들은 17관등인 조위부터 1관등인 이벌창까지 승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두품은 귀족 중 왕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귀족인데, 육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을 많이 세워도 6관등인 아창까지밖에 오르질 승진할 수가 없어요. 5두품은 10관등인 대나마, 4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이것이 매우 고정적이어서 이것을 뛰어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 후기에 가면, 신라 말기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골품 제도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신분 육두품들이 신라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복제 얘기했었는데, 자, 1관등인 이벌창부터 5관등인 대하창까지는 자주 색깔의 옷을, 6관등부터 9관등까지는 비취색이죠. 그 다음에 청색, 황색. 그래서 관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등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집의 크기라든가 혹은 마차를 끄는 말의 숫자까지 이렇게 차별을 두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골품이라는 것이 관직 승진까지 아니라, 관등의 승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제한을 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그러면 이러한 그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역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업적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외울 게 좀 많죠. 자, 삼국의 성장과 가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누가 건국을 했더라? 맞아. 활을 잘 쐈다라고 하죠. 주몽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37년에 건국했다라고 하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쵸? 그런데 이 고구려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달하게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한 왕은 2세기의 왕이었던 태조왕입니다. 자, 태조왕 때는요, 드디어 왕위 세습이 이루어진다. 야, 왕위 세습 중요하다라고 했지. 그치?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맹한 형태였어. 처음에는. 그렇지? 계루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연맹한 형태였는데, 계루부의 힘이 세지게 되면서 태조왕 때 계루부가 왕의 자리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게 되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정복 활동에 나가서 드디어 그 동남쪽에 있던 삐리리아 국가 옥저를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만주까지 진출해서 요동 지역까지 진출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의 국가 체제,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왕은 소수림왕이에요. 4세기 후반의 왕이죠. 이 소수림왕은요,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여서 공인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나중에 뒤에서 설명했지만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수림왕 때 이러한 국가 체제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인 19대 광개토 대왕 때 엄청난 영토 확장, 대외 진출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다음에는 백제죠. 백제는 우리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다가 세운 나라가
백제죠. 기원전 18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백제 역시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3세기의 왕이었던 고이왕입니다. 알겠죠? 자, 고이왕 때는 드디어 한강 유역을 확보를 하더라. 자, 한강은 정말로 큰 강이고 토지가 비옥하고 그러다 보니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확보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런 백제라고 하는 큰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매우 의미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죠? 그 고이왕은요, 또 이제 중앙 관료 제도도 정비했죠. 6명의 좌평과 그 다음에 16개의 관 등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중앙 관료 제도를 정비한 것도 역시 고이왕 때였고요. 자, 그 다음에 4세기 후반 침류왕 때에는 드디어 백제도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다라고 하죠. 역시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것은 기원전 57년에 건국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박씨가 계속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여러 부족이 있고 부족이 연맹을 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신라에서 가장 유력했던 집단이 바로 박씨, 석씨, 김씨 집단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의 자리를 차지를 하죠. 자, 참고로 박씨의 시조는 박혁거세, 석씨의 시조는 석탈해, 김씨의 시조는 김알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해 가면 그 과정 속에서 왕의 자리가 세습될 거 아니니?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4세기 내무랑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는 신라가 가장 느리죠? 그렇죠? 자, 4세기 내무랑 때 드디어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을 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왕의 명칭도 마리깐이라고 하는, 즉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왕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그전에는 뭘 사용했었는데, 박혁거세 때는 거서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했어요. 족장의 의미예요. 그냥 단순한 족장의 의미인데, 2대 왕인 남해왕 때에는 차차웅으로 바뀌죠. 죄송합니다. 자, 차차웅이라는 얘기는 무당의 뜻이에요. 따라서 왕이 무당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기까지는 재정, 일치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무당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유리왕 때에는 이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죠. 이거는 뭐 연장자, 뭐 지혜로운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의미의 왕호를 사용하게 되더라. 이런 것도 국가가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가 거의 완성된 것이 언제냐? 6세기 법흥왕 때 완성이 되죠. 법흥왕 때 우리 법흥왕 그랬으니까 뭐야? 율령을 반포하더라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을 합니다. 불교는 법흥왕 이전에 이미 고구려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토착신앙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누가 순교를 했죠. 목이 잘렸는데 붉은 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흰 피가 뿜어져 나왔대. 누구니? 이차돈이죠. 그렇죠.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신라도 불교를 받아들이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야입니다. 가야는 이제 변안에서 시작을 했죠. 변안의 구야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가야는 모두 6개의 가야가 있었다라고 하죠.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임나가야, 성산가야, 금관가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가야 중에서 맹주국, 가장 힘이 센 가야는 바로 그 김수로,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였습니다. 이 금관가야가 오늘날 김해 지역인데, 금관가야가
가장 맹주구로서 나머지 가야를 이끌었다는 얘기고요. 이 지역은 예부터 철이 풍부했습니다. 철기 시대니까 철이 풍부한 나라가 그만큼 국가 발전에 유리했단 말이에요. 철이 풍부했고요. 벼농사도 당연히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죠. 외와 북쪽의 낭랑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금관가를 중심으로 전기 가야 연맹을 형성하면서 발전했는데,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이 금관가야가 외를 뒤에서 막 이제 민 거야. 그 신라를 공격해 하면서 이제 꼬신 거지. 그래서 이 외가 신라를 공격을 하게 돼요. 이 외가 신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신라 수도인 금성이 뭐 거의 함락될 위기에 처한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당시 신라 왕이 바로 이 내무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내무왕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구려 왕에게 SOS를 한단 말이야. Oh, please help me save my life 하면서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구려 왕이 누구였느냐?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광개토대왕이었단 말이지. 그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왕이 스스로 신하가 될 것을 청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와줬겠니? 안 도와줬겠니? 야, 우리 위대한 광개토대왕이 당연히 도와줬겠지. 그렇지? 그래서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돕습니다. 그래서 신라까지 가가지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완전히 격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외가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금관가야로 도망친 거야. 가야로 도망친 거야. 그러니까 이 도망친 가야 지역으로 도망친 외를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작사를 내다 보니 가야도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역시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관가야는 급격히 세력이 위축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가야연맹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가야연맹이 해체되는 건 왜? 바로, 아이고 왜 이래?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됐네. 자, 고구려 공격으로 이제 전기가야연맹이 해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기가야연맹이 해체가 됐으니까, 금관가야가 세력이 위축됐으니까 나머지 가야 중에서 센 가야가 또 이제 나머지 가야연맹을 또 이끌겠죠. 그래서 후기 가야연맹이 형성이 되는데, 이 후기 가야연맹이 이끌었던 것은 대가야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자, 3세기까지 전기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가 있죠? 그런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 고구려 군대의 침입으로 전기가야연맹이 해체가 되고, 내륙지역이죠? 여기는 내륙지역인 대가야. 여기가 이제 나머지 가야를 이끌게 되더라. 그래서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게 되더라는 것. 왜? 고구려 군대의 공격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후기 가야연맹이 발전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뭐 신라와 뭐 결혼동맹도 맺어가면서 뭐 다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역부족. 그래서 신라에 흡수가 되죠. 그래서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하면서 가야는 완전히 신라에 흡수가 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러한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갔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왕의 지위가 세습되더라. 왕권이 강화되더라. 그 다음에 율령이 반포가 됐고, 그 다음에 불교가 수용되고 공인되더라. 자, 그 다음에 활발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역국가로 발전해 나가더라 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고 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 어느 왕 때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가 공연되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항쟁,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이 삼국들이 서로 이제 주도권을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삼국의 항쟁 과정, 그 다음에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신라였잖아. 신라의 삼국 통일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아마도 삼국의 발전 과정, 항쟁 과정 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